자,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책 제목 자체가 인지학습 행동치료랑 정신분석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음을 갖기 마련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수로 하인즈 코앗의 책을 이번 주 강의에 이제 선택해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적인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오늘 19분, 우리 줌까지 저기 독일에서 멋있게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까지 20명의 조직 앞에서 적절하게 나의 분량만 할 수 있고 내려간다는 건 자객적인 사람에게는 치료적인 거예요. 제가 2시간 다 해도 해볼 법한데 25분에 끝낸다는 것도 참 치료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신분석이 도대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치료했을까? 오늘 노하우 하나 살코니 이제 전달해드리고 저는 홀랑 내려가려고 해요. 자, 홀랑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 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분이 있어요. 이들은 성격, 우리 옛날에 배웠죠. 2가지 축에 1가지 영역이 있다. 포부의 축, 이상의 축, 그 안에 이제 재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쌍둥이 전이 축, 요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붕괴가 되었어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공감적 결함이 있었어서 자기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제어하는 심리 구조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대상에게 기대고 뭐랄까요? 좀 기댄다라는 것은 불안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객적인 성격장애군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불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성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좀 불안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발 좀 그만 좀 불안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불안도가 잘 조절되어지는 축에 이제 속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도 티는 안 나지만 되게 떨고 있어요. 되게 떨고 있는데 잘 조절해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금이 가져 있는 거 봐도 집안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길가에 그 선만 봐도 큰일 났어. 이거는 꺼질 거야. 싱크홀 때문에 내가 폭 빠져 죽을 거야. 꼭 내가 폭 빠져 죽을 거야. 이런 불안도가 있어요. 이거 과연 외부가 분열돼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파편감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금간 것만 봐도 굉장한 불안도에 휩싸여요. 즉 불안내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애적 성격장애 특징은요, 건강염려증에 몰두가 있어요. 내가 막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도 과자가 땡겨. 당초기 아니야? 전당뇨 증상 아니야? 손톱을 보니까 좀 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당뇨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냥 밥을 먹고 과자가 먹고 싶었는데 기승전전전전 해서 저기 기름을 기차까지 가서 나는 당뇨일 거야.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그냥 뭐가 이게 먼지가 들어와도 기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폐렴일 거야. 왜냐?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딸깍 걸리면은 저 멀리 극한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강 염려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잠깐 이제 저기 음식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내 젓가락을 누가 밟았어. 안 보이면 밟을 수 있잖아요. 날 무시했어. 이건 날 무시한 거야. 뭐 이런 조직이 다 있어. 저 갈게요. 이러면은 수치스러워하는 성향이 굉장히 이제 깊다. 자기애적 수치가 딸깍 걸려서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제 와해시킬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불안하고 급격한 조적 흥분이 있어요. 저는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뭐 너무 신이 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조적 흥분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져요.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방어적인 오만함이 있어요. 세상에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러요. 굉장히 교만하고 대상은 내 밑에 있고 대상은 내가 활용했을 때만이 존재하는 존재이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을 반대로 이제 급습하게 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것도 나인 것 같고 저것도 나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점점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애적 성향들이 경향성들이 조금씩은 있다.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이 불안에 대한 내성을 붙잡기 위해서 대상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대상에게 반영받는 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만 반영해주지 않으면 경계가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대상이 지지해주는 것만이 내가 꿈꾸는 세상인 것 같아요.
대상이 나에 대해 기대가 없으면 나는 미래의 꿈도 못 꾸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성향들이 자기의 성격장애 군이다. 이들의 내적인 것은 제대로 차단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 내성이 참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가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구조, 아까 와해되어 있는 심리 구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다. 주변에 자기애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이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서 안 달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불안이 참 많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왜 허세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내적 불안이 어떤 응집성이 어떤 와해됨이 저 사람을 저렇게 좀 과증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는 변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례가 막 나와요. 분석가가 중간에 휴가 가도요, 엄청난 극대노를 해요. 내 분석가인데 감히 휴가를 가냐. 극대노를 하고요. 여러분들 분석가 선생님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성숙한 자기는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분석가 선생님 나를 두고 떠났어. 그리고 이제 꿈에서도 분석가와의 종교를 앞두고 있는 어떤 사례에서도 극심한 불안도와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얼음 심장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라는 엄청난 불안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대상 없이는 자기가 존재가 없다. 상실된다라는 것이 외제된 꿈으로 그리고 외제된 분석가를 통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브젝, 사물, 대상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있고 자기를 응집시키는 자기 대상이 있어서 슬러시를 치는데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대상이 즉 하나. 이것은 굉장한 융합이고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반영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대상의 상실로 인해서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억압된 어떤 본질보다 훨씬 더 큰 공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았을 때 엄청 큰 공포를 느껴요. 그게 분리불안이고 해체불안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보는 광장공포, 수면장애 여러 가지 양태 안에는 내가 인간이 아니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즉 내 불안이 대상으로 하여금 채워졌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공포 나를 누가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이제 초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숙한 자기는 무엇이냐? 약간의 이제 틈이 있어요. 대상과 대상 간에 거리가 좀 있어서 적절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이 밀고 당기고 회전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대상은 그런 존재라고 인식할 때만이 성숙한 자기로서 응집된 자기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 자기 대상 주변 인물들과 즐겁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반응 이꼴 내 반응. 내 반응 이꼴 네가 아니라 너의 반응과 나의 반응이 춤을 출 수 있는 서로가 반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 성숙한 자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상화 자기 대상 꿈과 이상을 나한테 줘야지.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향됨이 나의 고향됨이 아니라 내가 고무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거리감과 점진적으로 존경할 수 있게 하는 이상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화 자기 대상의 성숙한 자기다. 그리고 쌍둥이 자기 대상은 말없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동등자로서 비슷한데 다르고 재능과 기술이 개발될 수 있으면서 끝까지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상과의 거리감. 여기서 핵심은 거리감과 점진성이 획득됐느냐. 이게 지금 성숙한 자기로서 대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너무 밀접하고 내가 누군가 대상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자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 치료되려고 하고 치료받고 싶고 내 주변에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종당의 우리의 도달점은 성숙한 자기인 거예요. 성숙한. 이쁜 자기 아니. 성숙한 자기인데 이쁜 거 다 필요. 이거 적대 올라오는데요? 자, 세 가지 양태로 이제 나아가면 돼요. 최적의 좌절을 겪는 능력이 있는 게 이제 성숙한 자기고, 변형적 내재화라는 기능이 향상된 것이 성숙한 자기고, 강렬이 아니라 너와 내가 둘도 없는 친구야, 찐친이야, 불알친구야, 20년 지기야, 이런 거 강렬한 거 말고 은은한 대상인데 그 대상 자체의 거리감이 나에게 응집력을 줄 수 있어. 요 정도 적절한 수준. 요게 이제 성숙한 자기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거울전이 반영받아야만 살았어. 그 대상이 꼴 나였어. 완전 붙어 있었어. 이런 거울전이에서의 어떤 문제의 극복 방법은 거리감이에요. 거리감이 좀 필요한 건데, 자, 슬롯이 자기 대상이에요. 자기 대상 아니라 자기 대상인 거예요. 대상은 다른 겁니다. 이 자기와 자기 대상 사이에 질적인 단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스스로 대상과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조율의 상태가 존재하는 단계가 요 자기 대상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자기 대상 관계에 질적 변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응집되려고 대상이 존재한 게 아니라, 엄마는 나의 응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형은, 내 동생은, 내 어떤 친구가 나의 응집성, 내가 지금 허전하니까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질서가 아니라 대상과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 포인트. 그리고 비외상적 수준의 자기 대상 실패가 있어야 돼요. 자기 대상은 내가 경험했을 때 완벽해요. 다 좋은 거야. 다 좋고 나한테 선한 것만 주는 대상인데, 이 대상과 비외상적인 어떤 빗나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포인트는 비외상적이라는 거죠. 치명적이고 급작스럽고 뭔가 과대적인 어떤 실패는 치명적인 이제 자기 대상 실패로 이제 간주되는 거죠. 그건 병리를 일으키니까. 이것들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두 가지를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아, 엄마는 이제 나와 다른 존재구나. 엄마의 반응이 내 반응이 아니고 내 반응으로 누군가한테 감정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대상은 대상이구나라는 거리감과 이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치명적이지 않고 온전하고 완만했을 때 이 반복을 수없이 하면요, 우리는 변형적 내재화를 할 수 있어요. 현상과 상황과 증상과 어떤 대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전체성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변형하여 내재화해서 성숙한 자기의 영속성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변형적 내재화입니다. 자, 찬찬히 들어보세요. 지금 학교열에 불타고 계신 거 맞죠? 좋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왜냐? 강의자와 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의 거리감인데, 비외상적인 어떤 거리감, 비예상적인 어떤 좌절, 이런 것들 지금도 형성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도 대입해보고 이론에 대해서 습득하면서 변형적 내재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왜 이런 최적의 좌절이 필요하냐면, 대상에게 온팡지게 100%, 200% 대상이 원하지 않은 정도까지도 막 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리비도, 사랑과 관심과 뭔가 이렇게 의존하는 것들을 철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운영의 어떤 에너지원을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대상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럴 때 정신 에너지가 대상에게 막 집중돼 있어요. 엄마가 나를 지금 공감해야 돼. 저 남자가 나한테 집중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거에 온팡지에 빠져 있는다기보다는 그 양이 조절되면서 적절한 수준의 좌절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최적의 좌절의 경험을. 요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치명적 좌절의 경험이 있어요.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치명적인, 내가 우상화하였고 내가 참 존경하였던 그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비일상적인 어떤 선택들이나 저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꿈을 키웠던, 포부와 이상화를 키웠던 그 기둥이 완전히 와해될 정도의 치명적인 어떤 과정이었더라면 대상 전체에 어떤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명적 좌절 경험이라 해요. 코아세의 이 발견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적절한 좌절 수준과 치명적 좌절 수준의 수준을 분리하여서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필요한데 적절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갑자기 무력해지는 그 대상과의 변화, 그것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 방해를 받게 돼요. 아까 우리 성숙한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분석의 현장에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정신분석이 치료, 즉 성숙한 자기를 획득하게 되었을까요? 가보면, 자, 연구자, 분석가는 분석 초기 단계에 이제 한참 이제 간다기보다는 분석 초기 단계에 자발적으로 확립된 분석가에 대한 자기 대상 전이 참 어렵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를 잘 돌려가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계속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확립된 분석가에 대한 자기 대상 전이는 분석 맞이 하잖아요. 상담도 받고 했을 때 처음에 라포가 형성되어서 이 자기애적 환자군이 이 대상과 내가 다시 자기 대상 경험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자기애적 성향들이 막 성형돼요. 막
분석가를 이제 막 판단하려고 하고 공감을 나한테 하고 있나 안 하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나 안 하나, 조금의 실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가한테 온팡지게 에너지가 막 가 있어요. 이것은 이 대상이 나에게 자기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느 한켠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활성하려고 환자가 나름의 그 지금 라포르 형성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이트한 같은 경우는 전이다, 역전이다, 지금 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뭔가 판단하게 되는데,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것은 호재다, 이건 잘 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저 분석가가 믿을만해, 구조가 참 좋군, 내가 자기애적인 분열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기 대상 같아 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분석 초기에 이런 자기애적인 성향이 이제 활발히 일어났을 땐 아주 일시적이고 무해한 공감의 실패가 필요해요. 분석가가 이거 전이 올라왔네,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다, 실수를 좀 해줘야겠네 라는 계획 안 되고요.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너무나 사소하게, 예를 들면 분석가 선생님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1분 정도 좀 내담자 기다렸다, 아주 사소로워요. 근데 자기애적인 분들은 어떻게 감히 1분을 어떻게 1분을 저를 기다리게 하실 수 있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대극노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분석 시간 속에 분석가도 핸드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락이 왔을 수 있는데 진동이 이잉 와요. 여기 얘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우웅 와요. 그러면 그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멈춰요. 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알람이 울릴 수가 있느냐, 내 분석 시간에 도대체 어디에 공감을 맞추시고 있냐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러시냐, 아이고. 너무나 사소롭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 특별히 이제 힘이 가져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무한 공감의 실패가 이제 와요. 이 공감의 실패라기보단 굉장히 주관적인 세상에서 자기가 공감이 실패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덥네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런 체득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해체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해 없이 치료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주관의 입장에서 오해를 한 거고, 뭐랄까요, 과대 해석을 하고 편집적인 것들이 나오고, 뭔가 극단적인 어떤 솔직히 이제 이렇게 토라지고 마음 상해하는 거잖아요. 이 오해를 가지고 이제 내담자가 적절한 수준이었었더라면 뭐지? 좀 이제 물음표를 떠올리기 시작해요. 이 분석의 현장에서 뭘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분석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니까 자꾸 대상이 꼴 나였어서 이렇게 밀접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거리감이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언어화 과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 내담자의 오해가 이제 있을 때 분석가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건데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나 봐요, 이렇게 따뜻하고 방어적이거나 지금 분석하라 하나하나 분석해요, 지금 나랑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선생님한테는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근데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너무 사소로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적절하게 하나의 공감을 해주면은 이 내담자가 잠깐만, 그래, 그럴 수 있지, 분석 선생님 나랑 눈을 안 마주친 것도 아니고 알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전에는 대상이 그렇게 했어? 대상이 다 문제야? 화가 났어? 내 화는 정당해? 그래서 많이 열이 받았는데 아니지, 내가 좀 오해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리비도가 철수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내 불안 내성이 차차히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내 둘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네가 어떻게 내 맘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니는 네 맘 아니? 너는 네 맘도 모르면서 대상이 알아주길 왜 원하니? 몰라.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은 몰라.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적절할 수 있는 대상, 적절할 수 있는 거리감, 요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는 이렇게 환자가 뭐지? 그냥 가면은 수동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감정을 느꼈어요 했을 때 분석가 선생님이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뭔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너무 사소로운 것에 너무 과하게 화를 내는구나 라는 알매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는 분석의 과정에서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점점 이제 내성이 생겨요. 내가 불안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어떤 튼튼한 자기감이 생겨서 어린 시절에 사실 내가 이것도 좀 외상적이었고 이것도 엄마한테 너무 서운했고 저는 어떤 게 서운했냐면 저랑 엄마랑 융합이 굉장히 심할 때 이 공부하기 바로 직전에 근 9년 전이에요 선생님들 9년 전에 엄마랑 이제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틈에 이모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열이 받아 죽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어. 아니 나랑 밤 약속했으면은 하늘을 만나서 뭐라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려야지. 왜 이모를 만나 왜? 내 자기 대도 왜 뺏기? 극심한 자기애적인 사람이었다가 지금 밥을 먹고든 이모랑 약속하다 야 하나 오늘 못 만나겠다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지금은 그래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린 시절에 좌절됐던 제 욕구를 분석가 선생님과 또 내 자기대상과 이 문화 자기대상과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래서 적절할 수 있는 최적의 좌절들을 재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내가 또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좌절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대상, 진짜 더 넓은 자기대상과 함께 같이 동일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가요. 옛날에는 내가 응집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사람들은요 대상 공감 절대 못해요. 대상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관심조차가 없고 내가 지금 죽겠다고 나를 살려달라고에만 집중돼 있는 자기예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이런 시절을 보내기에 이게 어려워요. 대상에 대해서 개인주의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자기인 거예요. 성숙한 자기. 그래서 분석 안팎에서 공감이 실패했는데 이상하게 환자의 회복력이 증진돼요. 분석가 내담을 했을 때 저 내담자가 실패 좌절한 것 같은데 드라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내놓은 자식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 자꾸 내놓으세요. 내놔서 사회에서 전쟁 치르고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 경험하다가 그냥 막 자기 대상 사회에서 만나고 내놓은 자식이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의 실패가 회복력에 증진한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수준이 높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최적의 좌절을 많이 반복하면요 변형적 내재화하는 능력이 이제 막 생겨요. 자, 이상화전이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 이상과 가치로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 이상화전이 리스크가 있는 것을 극복하려면요 점진적인 게 핵심이에요. 점진적. 너무 강렬하거나 급작스럽거나 나한테 빨리 지금 공급해줘. 나 지금 저시 불편하단 말이야. 나 지금 진짜 불안을 느껴보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1초 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서렸을 땐요 난 자기애도 사실 이해는 돼요. 근데 성숙한 자기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점진적인 리비도 철수가 되게 중요해요. 분석가라는 존재 그리고 분석을 받는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정기적인 면담 약속이 있고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경비를 내면 분석가 선생님과 내 내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 딱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라포가 완벽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어서 분석가가 부재를 해도 그 상황이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물리적인 분석가의 그 휴가라든지 아니면은 저는요 너무 심했을 땐요 분석가 선생님께서 명절에 천안에 없다는 것만 느껴도 엄청 불안했어요. 진짜. 자,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우리 분석가 선생님이 명절 세실 어디 가시지? 어디 가시지? 그럼 천안에 급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옆에 병원은 있나 없나?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 못 믿으시겠죠? 지금은 어딜 갖다 놔둬요. 제 극심했던 그 불안도가 높았을 때 막 그랬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감이라든지 해석적인 부재. 내가 원하는 말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공감은 이건데 이 해석을 절대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살짝 이제 전홍철이라 해가지고 이제 약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 8년 전이에요. 지금은 항상 진중하고 진정성 있고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요 조금만 무너질 것만 해도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서 있음직한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어떤 과대자기가 많았어요. 거품이 많아가지고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요 사례에서는요 분석가 사례비를 좀 딜레이 하려고 술을 써요. 어떤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지가 부동산 뭘 투자를 하려고 분석가 사례비를 뒤로 미루어요. 이게 물음표예요. 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과금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이슈들을 사실 보면 그걸 분석해야 될 거리인데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내담자가 분석가가 이걸 체크 하나하나 이 약간 좀 이제 재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분석가는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도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게 내담자로 하여금 해석이 부재했기 때문에 존재가 부재했다고 경험돼요. 그래서 와해될 수 있는 자기애적인데 좀 더 건설적인 어떤 점진적인 리비터 철수가 가능했던 성숙한 자기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자아 능력을 증진시켜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뭘 생각해야 될까? 진짜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아셨는데도 모르는 척?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공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어떤 입장과 분석이 참여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섬세하고 세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도정되고 만져지면서 더 견고해지고 자기 안에 내적 슈퍼바이저가 다 내재할 수 있도록 변형적 내재화하는 능력이 성형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는 이상화된 자기 대상 대단해요. 우리 분석가 선생님은 눈 감아도 다 알고 내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등 돌릴 때 그 등을 보고도 뭘 느끼셔. 막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로 막 엄청 이해해요. 막 저는 막 그 배움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걸로 우리 분석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 이런 해석을 다음 주에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이제 평가절하거나 분석가를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 왜냐면 대상은 있고 나였고 그 양육 대상이 내 세상의 전체인데 그 전체가 나를 뭐 흠없고 틈없이 완벽하게 케어해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실패가 없어. 사실 엄마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실패를 권장하지 않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치명적이지 않게 잘 배우고 이상화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상화를 포기하면서 내가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애는요 기본적으로 대상에게 안 맞춰요. 대상이 나한테 다 맞춰야 되고 대상이 나를 무조건 다 알아줘야 되고 내가 흥하면 그 흥이 뭔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 자기애적인 그게 조금의 겨자씨만한 트러블이 있어도 대상이 나를 버렸어. 대상이 나를 갖다 버린 거야 라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적대와 분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사람들 중에 비만이 진짜 많아요. 많아요. 왜냐? 여기에 맞추는 게 안 돼요. 참 맞춘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맞출 수 있는 능력은 현상에 대해서 변형하여서 내면화하면서 합리적인 또 불안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변형적 재내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상황은 뭐냐면 과대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어린이 내복 입고 있어요. 근데 거의 슈퍼맨이야. 나는 슈퍼맨이야까지도 이제 과대적인데 엄마가 얘한테 왕관도 씌워. 그래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우리 집안의 슈퍼맨이며 니네 아버지로부터 나를 건져낼 존재야. 이런 거 주입하잖아요. 왕관을 내렸다 씌워져 버려요. 네가 잘못한다고? 있을 수 없어. 너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니까 넌 실패하면 안 돼. 이런 비반영적인 비공감적인 아버지 상들이 아이를 굉장히 자기애적으로 부풀려요. 그래서 그 정도의 데미지와 그 정도의 칭찬이 없으면 자기가 인간답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자기애적 경로, 불안 염려증, 건강 염려증 같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대 환상, 자기애적, 과시적인 게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하게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하는 게 인간이고 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아빠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실수 덩어리야 라는 어떤 적절할 수 있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수준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적절한 공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네, 아이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과시적인 욕구들을 포기하게 돼요. 이 포기하게 될 때 빈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신성이 태동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요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자기애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틈을 부모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아이의 실패가 내 실패 같기 때문에 그 사이를 공백을 잘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부모님들도 이해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힘들죠. 코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런 상태다. 오이디푸스 정단계의 부모님들도 죽을 지경이다. 거기에 대고 모든 전지전능함이 뭐 부모에게 있겠다라는 것도 자식도 제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부모도 완벽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포기해라. 서로가 포기할 수 있을 때 참 성숙한 자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기 이전 단계는 다 불안정해요. 진짜 두 사람이 고군분투하는데 아이 하나 케어하기가 정말 어려워. 마치 키워본 거 마냥 참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둘, 셋, 만 넷. 엄청 어렵죠. 거기에 두 사람만의 핵가족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이거 주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제한된 실패와의 직면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신호야. 그 사이 가운데에 생각해야 되는, 사유해야 되는 정신성을 우리는 획득해야 돼. 인간이라는 건 제한된 약점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야. 인간이 그리 약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그런 것들이 최적의 좌절을 통한 변형적 내재화라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변형하여 자기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는 이런 정신성,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물음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정신성, 이게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약점에 대처할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무 외상적인 어떤 가정 환경과 내가 외상적인 어떤 자기애적인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내 기존에 있었던 창조적인 변화에 약점을 대처할 능력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 그것이 변형적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인 창조적 성숙한 자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면요, 강렬하고 강했고 뭔가 맨날 이벤트를 많이 하고 모임을 많이 해야 내가 살아있고 뭔가 거대한 무슨 호텔을 빌려가지고 브라이덜 샤워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해야 내가 뭔가 인간관계 잘했군, 야 내가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았군, 이런 게 아니라 외부 현실 안에 자기 대상이 없어도 내 안에 이미 환상과 시각과 이미지상으로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적 대상 항상성이라 하죠. 대상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 창출, 주물성애라든지 물건을 통해서 내가 지지받는다거나 외부의 대상으로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내 리듬을 통해서 내 꿈과 목표를 이렇게 차분히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읽을까라고 이제 우리 김병희 교수님께서 임상기법 책에서 이제 써주셨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술 좋지. 인간이 예술을 빼서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 근데 왜 하필 문학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왜냐면은 그 문학 작품 안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박해와 고통과 비참함과 비루함과 우리 집에서 혼자 처절하게 있을 때 진짜 이 변신의 카프카의 벌레 같잖아요. 이상하고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심리 내적 안에는 막 괴물 같고 에일리언 같고 그 개선되지 않는 그런 폭발적인 경로도 있고 슬픔과 우움과 쩌드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이런 걸 많이 살펴봐요. 근데 이게 그럼 인간답지 않아지고 되게 공황스럽고 되게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처참한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문학가들이 정확하게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만 읽어도 나의 상황이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야. 내 비참함을 건져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이 이렇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도 이미 추이할 수 있는 그 어떤 은은한 어떤 대상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따가운 시선 받는 젊은이들의 심정, 조직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밀려가는 어떤 한 개인, 교수님의 표현이 진짜 너무 직접적이면서 은유적이시죠. 이런 상태들을 문학작품 안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분노, 슬픈 고뇌, 그것들을 같이 옆에서 친구이자 멘토로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은한 자기 응집력이 있는 그런 성숙한 자기는 친구가 말없이 어깨를 껴안아줄 때 위로가 돼요. 이게 내가 나 통장에 가진 게 10원밖에 없어 했을 때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너무 고맙다. 근데 갑자기 고마운데 그거보다 10원밖에 없어. 나 이게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공공스러움과 이 어려움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어요. 이게 드뷔시의 달빛인데 저는 이제 후련히 참 많이 외로움과 또 이제 고독스러움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종당이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저 밑에서 올라오는 불안도가 딱 있어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고 그걸 대체하려고 정말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드뷔시의 달빛에 이 선율 하나 딱 들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그게 인생의 삶인 거야. 그냥 그렇게 충실하게 네가 잘 살고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게 그냥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일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아도 그냥 이런 드뷔시의 달빛 하나에서도 내가
내일 가서도 다시 일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이 향연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툭 생겨버린 거죠. 이 평안은 남편이 날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돈이 나를 대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선율로 이미 충분히 되었다는 건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관심에 나를 조율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요 제가 기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적이에요. 기업의 CEO가 되겠다는데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애가 기업을 막 몇백 명 있는 저는 제 자기애에 좀 이제 지쳐요. 좀 지쳐요. 그 과함이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이 책을 통해 정신성을 통해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걸 극복하는 그 해법을 찾는 조직체에 내 관심이 내가 나를 우리 집단의 관심이 내가 조율을 하는 거죠. 그게 확장된 존재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적인 자기 대상, 오늘 반응적이시잖아요. 이 청중들과 인정받기 위해 청중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오늘의 책을 읽으며 질문 목차를 정해요. 그리고 이 질문 목차에서 알아낸 걸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만나며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지역 거리를 이제 두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있는 창조성, 없는 창조성 다 끌어다가 오늘의 25분을 만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삶의 이유자, 살아가는 이유가 된 수순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성공적인 분석으로 어떤 건강한 결과를 맺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여진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치료는 된다가 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독적 특성 없는 사람 없어. 독착적이고 성애적인 거 없는 사람 없어.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성격 없어. 오이디푸스 때문에 욕망, 적대, 죄책, 공포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어. 존재 자체가 이런 덩어리야. 이런데 우리가 성숙한 자기로서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내적 완성, 치명적 좌절이 아니라 적절한 좌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현상과 증상과 대상에 대해서 변형하여 내재화해서 건강할 수 있는 성숙한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고 새로운 구조를 획득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그런 나의 해법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코아시 생각한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숙한 자기가 되어달라고 코아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